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5,000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더 기뻐해 주시고 슈퍼챗이 열려갖고 화려한 인테리어와 함께 방송 시작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좀 접했겠지만 지금 뭐 국회의원들도 입틀 막 하고 졸업생도 입틀 막 하고 의사들도 입틀 막 하고 이제 방송도 입틀 막을 하죠. 그냥 공천도 입틀막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이나마 심기에 불편하면 모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검사 식민지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22일 날 그 방송에서 SBS TV죠.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 그래갖고 방송통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행정지도를 합니다. 응? 너무 어이가 없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안 했다고. 이거는 정말 무식한 겁니다. 뭐냐면 그 특검 법안 안에 법안 제출 내용이 어떤 법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합니까? 특검 법안 이름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이에요. 응? 그래갖고 당연히 우리는 부를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방송을 하다가 김건희 특검법이라 그랬다고 여사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로 합니까? 그럼 나는 거의 사형이야? 김건희 개이, 나는 거의 사형이네. 근데 시사타파 TV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개잡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럼 줄리 특검이죠. 죄송합니다. 하루 만에 또 정지 나갈라. 조심하자. 하루 만에 정지 나갈라. 조심하자. 예.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어제 있었던 그 대정부 질문, 그쵸?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줄리 특검이 맞죠, 사실. 예. 줄리? 안 줄리? 죄송합니다. 아이씨, 이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질타를 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타를 했더니 지금 사과 하나에 10,000원짜리도 있다 막 이러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덕수가 세계 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누가 세계 2,000원짜리 없대? 어딘가에 깊은 재래시장 어디 가면 밤 9시 정도 문 닫을 때 가면 있을 수 있겠지. 세계 2,000원짜리가.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갑니까? 그래도 마트를 많이 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게 세계 2,000원짜리 사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2,000원짜리 사과 찾으려고 그러면요, 그 매대에서 나와갖고 유통기한 거의 다다른 껍데기 다 일어난 거 있죠. 누르면 딱딱하지 않고 누르면 막 푹푹 들어가는 거. 야, 붕어빵도 하나에 1,000원이더라. 진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난 진짜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그러면 세계에 2,000원짜리 사과를 먹습니까? 자기는 하나에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선물 세트를 먹겠죠. 1,500원이에요 붕어빵? 우리 동네 1,000원이던데. 어쨌든 나는 이런 국무총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바뀔 때가 됐구나. 누군가가 국무총리 자리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마지막 한덕수의 국무총리 대정부 질의에 나온 한덕수의 모습이다. 갑자기 한덕수가 가고 무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수익 창출이 제기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윤석열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너무 개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엑서사이즈예요. 근데 벌써 방송에서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또 노딱이 붙겠죠. 윤석열이가 민생 토론회라고 하면서 지금 관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관건 선거를 하고 다니는데 언제까지 저는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지도 문제지만 R&D 예산 삭감했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R&D 예산 삭감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원전에다가 4조를 투입한답니다. 이게 뭔가 했어요. 원전에다가 응? 윤석열이가 갑자기 창원에 가갖고 탈원전으로 민생이 사실상 도탄됐다. 탈원전으로. 그러면서 창원에다가 SMR 클러스터를 유숙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SMR이 뭔가 했습니다. SMR이 뭔가 했더니 이게 소형 원자로래요. 소형 원자로. 어? 소형 원자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원전이 이 원전 마피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원전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원전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왜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거꾸로 가는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원전은요 정말 안전성도 굉장히 우라늄 방사능이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지만 원전은 사후 관리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전은 그 원자회로가 사실상 수명을 다해도 그거를 깨끗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사실상 원전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후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갑자기 소형 원전에다가 4조 4천억을 투자한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리백이, 여러분들 아리백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생에너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수소, 전기차 뭐 이런 데다가 왜 투자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국제 규약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풍력이나 그 뭐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재생에너지에다가 투입을 하잖아요. 이 4조가 넘는 어떤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SMR은요 아리백에도 못 들어가요. 아리백에도 못 들어가요. 국제적으로 인정도 못 받는데 4조를 투입한다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선거 앞두고 세수도 없으면서 원전을 만들어서 일감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거 윤석열 대놓고 지금 여기저기서 공약 남발하고 여기저기서 규제 풀고 하는 거 진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으면 탄핵 소리 나왔어요. 큰일 날 일이죠. 미쳤어요 전부. 연구개발 4조 감축하더니 원전에다가 4조 쓴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4월 그러니까 2월 29일 이제 김건희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과 50억 대장동 특검이죠. 뭐 이 분위기로 나가다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통과가 안 돼도 국민 여론이 윤석열 결국은 자기 부인, 자기 식구 감싸기, 진짜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번 총선에서 이겨서 김건희 종합특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응? 아니 부결되더라도 우리가 뭐 나쁜 건 없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결국 윤석열 공정과 상식을 외치더니 선택적 공정과 상식이었다.
처음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유세하면서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이런 걸 외쳤잖아요. 그리고 지가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세웠는데 이제 선택적 공정, 선택적 그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동훈이한테 여러분들 29일 날 민주당이 대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너 29일 날 한동훈 국민의힘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나 지금 민주당 대변인단에서 29일 날 재표결에 협조해라. 계속 협조해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응? 누가 봐도 이거는 딴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 보이고 김건희에게는 죄가 없냐라고 하면서 특검을 결단해라.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번에 뭐 지금 국힘당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조용한 공천이겠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어떤 문제가 크게 있냐면요. 현역들을 못 날리잖아요. 그렇죠? 현역들을 못 날렸더니 어떤 지금 막 현역들한테는 무슨 그 뭐 경선 안 붙여주면 막 떡 입에다가 물려주고 아니면 입 막아버리죠. 지금 왜 제가 민주당은 지금은 시끄럽지만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나마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오히려 국힘당은 그 공천이 확정된 다음에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역을 날리지 않고 현역을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분석 잘한 거예요. 현역을 날리지 않고 지금 국힘당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을 앞두고 현역을 대부분 살려놨잖아요. 현역을 살려놓고 단수공천을 주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겠죠. 국민의힘 정치인들 세력들 중에서 누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입틀막 당하고 있냐면 원외.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민주당은 현역을 자르니까 현역들이 반발하니까 크게 보이지만 국힘당은 현역들과 함께 경선을 요구했던 사람들 경선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원외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원외에서는 다 날아가고 현역들에게 단수공천을 주다 보니까 원외에서 그 지역에 저번에는 내가 뭐 만약에 국힘당 얘랑 붙어갖고 졌지만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 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지금 원외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원외가 날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점 불만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현직들은 조용하지만 현재 국회 앞이나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국힘당 당사 앞에 가면 난리가 나요. 벌써부터 막 뭐 텐트가 등장하고 보따리 싸갖고 와갖고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시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생각해보세요. 현역들을 안 자르고 분명히 쟤는 범죄 혐의도 있고 컷오프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하위 몇 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날라가. 그래놓고 경선이라도 붙여주면 되는데 현역이라고 단수공천을 줘. 그러면 여태까지 준비했던 그 원외 인사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외 입틀막 말도 잘 짓잖아. 국민의힘 원외 입틀막 원내 떡으로 막 원내는 떡으로 맞고 원내에서는 떡들이 이렇게 조용하세요. 원내는 그냥 넌 조용히 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29일 결국은 국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아마 다음 주부터 민주당이 대대적인 홍보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윤석열 내로남불의 극치다라고 얘기하면서 야당에게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김건희 앞에서만은 조용해야 되고 어떤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제? 그럼? 응? 아니 우리가 이제 특검법을 얘기할 때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고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라고. 아니 박근혜는 대통령이었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싸우세요. 어디 가서 제 방송 보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잘 들으세요. 박근혜 때도 박근혜 대통령 특검이라고 안 했어. 박근혜 특검이라 그랬어요. 그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라 그랬지. 우리가 언제 박근혜 대통령 특검이라고 했어.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왜 김건희한테만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해야 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솔직히 이번에 부결돼도 민주당이 하나도 손해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200석이 필요하다. 명분이 쓰는 것이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의 방해로 특검이 좌절된다 그래갖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없어집니까? 이미 공소시효는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민주당과 범민주 세력들이 총선 이후에 또 특검 발의하면 됩니다. 그렇죠? 총선 이후에 또 특검 발의하면 돼요. 그러면 또 방해를 해갖고 또 못하게 하면 또 패스트트랙 태우고 그러면 4년 내내 김건희 특검이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 끝나고 민주당과 범민주 세력이 만약에 이번에 그 부결시켰으면 총선 끝나자마자 김건희 특검 또 올려. 김건희 특검 올리면 또 저것들이 방해해갖고 또 못하게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법사위를 먹으면 돼요. 법사위를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법사위 안 내주면 김건희 특검은 패스트트랙에 안 태워도 바로 국회에 상정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민주당이 어떻게든지 법사위 다 잡으면 돼요. 법사위 다 잡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 총선 끝나.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는 사실 지금의 특검은 너무 약해요. 김건희가 그 주가 조작만 했습니까? 주가 조작만 했냐고. 얼마나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왜 김건희 일가에게 휘었나? 그쵸?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도 하나만 했을까? 응? 김건희 종합특검이야. 다음에는 김건희는 만약에 주가 조작만 해갖고 뭐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종합특검하면 얘는 한 10년 이상 살아야죠. 그러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김건희 학력 위조뿐만 아니라 그 코바나 컨텐츠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 뒤져야죠. 종합특검 가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건희 정부의 4년 내내 특검으로 갈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즐기자고요. 선거는 즐겨야 되니까 29일날 뭐 김건희 특검 통과 안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 총선 끝나고 다시 올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 한동훈을 보면 너무 웃깁니다. 왜 웃기냐? 한동훈은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어디 가면 알아서 그 지역의 위원장들이 그 국민의힘 그 애들 모아놓고 한동훈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쵸? 근데 한동훈이는요 지금 당대표예요. 당대표면은 어떻게 보면 당을 이끌고 집권 여당이면 국민의힘이 왜 지지를 받아야 되나 그런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야당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한동훈이는 요즘 보면 그냥 논객 같아요. 논객.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일베 사이트에서 좀 글 잘 쓰고 말 싸가지 없이 하는 논객?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이재명 당대표만 꼬집어갖고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원래 상대 당대표가 당대표끼리는 공격을 안 해요. 한동훈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태까지 부딪히면서 싸워도요. 직접적으로 당대표가 저쪽 당대표를 씹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동훈이는 이재명 당대표만 이렇게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지랄 떨거든요. 그런 걸 보면요. 한동훈이는 그냥 스토커예요. 한동훈이는 누가 봐도 여당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스토커입니다. 스토커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말꼬리 잡고 까부는 거죠. 그쵸? 아니 여러분들 여태까지 정치하는 거 보세요. 아무리 그 미웠던 김무성이나 홍준표나 이런 애들이 당대표 시절에도 이쪽에 김무성이가 이해찬 대표의 주제 파악이나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아주 그 싸가지 없는 그
좀 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싸가지 없는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놓고 김건희 특검법이나 도이치모터 디올백 물어보면 국민 정서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무슨 개소리예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럼 수사해야지. 아니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한동훈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요즘 한동훈 신났습니다. 운동권 청산 외치더니 어디서 변절자들 다 끌어모아갖고 막 마포울에다가 심고 저쪽에다 심고 난리가 났습니다. 혼자 반공투사 됐어요. 종북 세력 목 막으면 나라가 망한답니다. 그놈의 종북 세력 타령 이번에 통할까요? 검사 세력 못 막으면 나라 망한다는 걸 국민들이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종북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나는 참 웃겨요. 얘네들은 종북과 친북의 차이를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종북은 예전 1980년대 운동권 사이에서 NLPD가 정해지면서 어떤 그 북한의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공부를 했던 이런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친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종북과 친북을 가리지 못하고 있어요. 종북과 친북을 가리지 못합니다. 일본과 한민족으로서 미래를 위해서 평화적 협정을 맺고 민간 교류가 일어나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나쁜 말이에요? 북한과 우리가 비록 단절된 38선을 두고 단절된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지만 북한은 우리 동포이고 우리 그 동족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북한과는 평화적으로 민간 교류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친북과 종북을 모릅니다. 진짜 종북보다 무서운 게 종일 세력들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간첩하면 북한만 생각하죠. 일본 간첩이 더 위험한 겁니다. 일본 간첩은 진짜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자들이에요.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세력들입니다. 이놈들이 또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이 일본 간첩 새끼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일본 간첩들이 침투해갖고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하고, 이 일본 간첩 새끼들이 이 민주 진영을 유린하고, 그쵸? 뉴라이트라고 부르지 마세요. 신친일파 새끼들이에요. 응? 뉴라이트, 자기네들이 새로운 우파다, 우익 세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권과 함께 2000년대 초반에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얘네들은 뉴라이트가 아니에요. 신친일파 새끼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나홀로 반공투사 됐습니다. 종북 세력 못 막으면 나라 망한다. 왜 나오는 말이냐면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진보당이 포함됐다라고 하면서 꼬리를 계속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진보당이 합세를 하면서 종북 세력 지금 또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힘당은 조만간 난리 납니다. 지금 컷오프 없는 조용한 공천이라고 자기네들끼리는 자랑을 하고 조중동이 일제히 민주당은 난리가 났고 조용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동훈 잘한다, 이렇게 그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조용한 공천 이면에는 원외 인사들을 전부 입틀 막으라고 전부 컷오프 시켜서 그래요. 그게 터질 겁니다. 공천은 배지가 먼저이기 때문에 전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현역은 컷오프가 없고 어디서 컷오프가 되냐 원외에서 컷오프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또 희대의 코미디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지고 있다. 국민 마음에 드는 언행을 하자. 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국민 마음에 드는 언행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자기의 언행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나는 여태까지 이게 없었는데 이게 뭐지? 슈퍼챗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래서 지금 자기가 굉장히 국민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게 슈퍼챗 정리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이게 왜 뜨지 했어. 맨날 나는 요거 2개만 떴었거든. 맨날 나는 요거 2개만 떴었는데 이게 왜 뜨지? 깜짝 놀랐네. 뭐가 잘못했나? 뭐가 잘못했나 지금 또 놀랐네. 그 다음에 민주당 이제 국힘당 얘기 민주당 얘기하고 저기 낙엽이나 전원 애들은 막판에 하시죠.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현희 의원이 여러분들 종로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여론조사 많이 돌려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동작의 이수진 의원님이 탈당을 선언을 해서 지금 전현희 의원이 아마 동작에 갈 가능성이 좀 많아요. 전현희 의원이 동작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면 추미애 당대표 전 대표님을 동작에 돌려봤더니 나경원과 격차가 더 벌어져요. 나경원과 격차가 더 벌어져서 전현희 의원님이 훨씬 동작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아마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동작에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몰라 욕을 먹더라도 한번 얘기해봐. 추미애 당대표가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추미애 당대표가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추미애 당대표님이 또 자존심이 너무 세요. 추미애 당대표님이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님이 수도권에선 돌려봐도 이기는 지역이 안 나와요. 근데 5선 했던 국회의원이 비례로 안 가죠.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뭐 추미애 당대표님 왈가를 뭐 하지 말자고 일단은. 그 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 자리에 경기도 시흥에서 시장을 내리 산선 연임한 김윤식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조정식 사무총장과 싸우겠다라고 해서 파장이 있죠. 그럼 우리에게 나쁘지 않아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조정식 의원이랑 붙는다 그러면 우리는 땡큐죠. 그쵸? 그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붙겠다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조정식이랑 붙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인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배지 달고 시흥시장을 3번이나 한 놈이, 그렇잖아요. 민주당 배지 달고 시흥시장을 3번이나 한 사람이 이번에 지 공천 안 줬다, 경선 안 붙여줬다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민주당 배지 달고 시흥시장에 먹은 놈이 이번에 자기 경선 안 붙여줬다라고 나가는 자체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이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호남 출신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재전구 의원 아세요? 오래된 의원 중에 재전구 의원 비서 출신이에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재전구라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원로예요, 원로. 재전구 의원의 비서로 출발해갖고 시흥시장 3번이나 해먹고 그랬던 자입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번에 최대 변수,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어떤 꼭 사수해야 되는 지역이 울산이죠. 창원. 응? 저는 창원 성산구 아시죠, 여러분들? 창원 성산구. 여기에서가 아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진보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이 창원 성산, 여기는 막 되게 많은 그 노동조 뭐죠? 그 조선소가 있고 막 이쪽에 이게 뭐가 있냐면,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국힘당이 당선돼요. 여기는.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국힘당이 당선되는데, 지금 여기도 국힘당도 지금 개판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국힘당도 여기서 개판됐어요. 창원 성산 총선에 나선 강기훈 국민의힘, 김석기, 알죠? 김석기 누군지, 옛날에 전 경찰청장인가? 그 다음에 배종천 무소속, 정동화, 이 사람들이 단일화가 안 돼갖고 지네끼리 싸우고 강기훈을 공천을 했어요. 강기훈을 공천하는 바람에 김석기가 반발을 했어요. 강기훈을 공천하는 바람에 김석기가 반발하고, 배종천이라는 자는 컷오프 당하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여기는 창원 성산 이쪽은 공천은 국민의힘의 강기훈이 받았는데 단수로 김석기가 자기 컷오프 시켰다고 반발하고 있고, 배종천은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러고, 이쪽도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주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있어요. 근데 여영국이라는 녹색정의당, 이것들 죽어도 양보 안 할 거라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단일화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이 여영국 녹색정의당이 아마 여기서 깽판을 칠 거예요. 여기서 아마 녹색정의당으로, 이게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후보가 3명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녹색정의당의 여영국, 그 다음에 이명곤 진보당. 이명곤 진보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과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민주당과 단일화를 할 수 있겠지만, 허성무와 여영국이 붙으면 당연히 허성무가 높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아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민주당 여기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분명히 깽판 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분당갑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에 분당갑에서 좀 바람을 좀 일으키자고. 왜 그러냐면, 이광재 의원 대 안철수가 붙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철수를 이번에 이광재가 이기면 안철수를 정계 은퇴시킬 수 있어요. 안철수가 살아남으면요, 그놈의 지지율 5% 갖고 맨날 대선 때 민주당을 괴롭혀요. 그쵸? 이번에 분당갑에서 안철수를 이겨버려갖고 안철수 사실상 정계 은퇴시켜야 돼요.
안철수 살려놓으면, 안철수를 살려놓는 순간 맨날 고만고만한 5% 지지율 갖고 맨날 윤석열,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지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안철수 이번에 날려야 됩니다. 안철수 이거 정계 은퇴시켜야지. 응? 진짜 이거는 안철수, 김지호? 에이, 체급이 안 맞잖아. 체급이 안 맞잖아.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 출신이라 그래도. 안철수 여기도 좀 빅매치로 성사시켜갖고 저쪽에서 자꾸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대 원희룡 막 그 언론에서 물타기 할 때 이광재가 멋지게 안철수를 꺾는 것도 멋이잖아. 응? 진짜 이광재 의원님은 선당우사 해갖고 이번에도 어디 나간다고 얘기 안 하고 당에다가 자기 어디 아무데나 보내달라 그랬더니, 근데 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여기 거의 강남이에요. 강남. 여기 강남이에요. 여기 강남인데 이광재 의원님이 가면 경쟁이 될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 김병 누구죠? 그 이름을 까먹었네. 김병 누구였죠? 그 옛날 김병관. 옛날 김병관 의원이 여기를 지역구였거든요. 김병관 의원 지역구에서 김병관 의원이 이긴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여기서 해볼 만한 게 이쪽에 테크노밸리가 조금 대단위로 좀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테크노밸리가 좀 다시 좀 많이 좀 키우려고, 테크노밸리 키우려고 해갖고 아마 좀 젊은 세대들이랑 좀 이쪽 많이 왔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김병관 의원님이 다행히 이광재 의원님을 돕고 있대요. 다행히 김병관 의원님이 자기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광재 의원님을 그래도 돕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안철수 이번에 정계 은퇴시키고, 정계 은퇴시켜갖고 맨날 대통령병 걸려갖고 선거철만 되면 안 됐습니다, 존나게 뜨겠습니다, 뭐 이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무슨 토론회, 더 이상 나는 대통령 토론회에서 안철수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쵸? 무슨 지지율 5% 이상만 나오면 토론회에 끼워지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좀 진짜 이제는 아예 정계, 왜 그러면 안철수가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지는 순간 정계 은퇴 각이거든요. 사실 윤핵관에서도 밀렸고, 사실 안철수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지난 대선에서 막판에 배신한 자잖아요. 응? 막판까지 뭐 윤석열이 되면 자기 손가락을 자른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자기 손가락을 자른다고 했다가 갑자기 장제원이네 이모, 장제원 누나 집인가? 장제원 누나 집에서 단일화 했잖아.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갑자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자기가 손가락 자른다 그러더니 장제원이가 안철수 대표님, 저희 집 좀 한번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이에요. 예, 제가 위원장이니까 빨리 오시고, 예, 윤석열 후보도 오시고. 장제원이 누나 집에서, 아니 어디 국회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런 데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장제원이 누나 집에서 했어요. 그럼 손가락 아직 잘 갖고 계시던데. 새벽에. 여러분들 진짜 안철수 제가 왜 강하게 정계 은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2012년 대선 때도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입니다, 에이씨,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도망갔잖아. 얘는 민주당에 입당해갖고 진짜 나쁜 짓거리만 했어요. 그때 어떤 짓거리 했어요?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돌아와서 정당 파괴범 김한길이랑 지금 뭐 안철수랑 둘이 손잡고 민주당 당대표 있었잖아. 공동 당대표. 세월호 참사 망가뜨리고 그 당시에 김한길이랑 안철수 때 세월호 참사 터졌을 때 막 그 난리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둘 다 사퇴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 권한 대행을 했거든요. 이거 진짜 야비한 놈이에요. 제가 보면 이런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갖고 안철수가 진짜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안철수가 옛날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사범의 죄가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경제죄를 일으키는 놈들은 반 죽여놔야 됩니다. 이거에다가 인기 되게 많았거든요. 경제사범들 반 죽여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인기가 되게 많았으면 김건희 반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김건희는 경제사범 아니에요? 주가 조작 사건 미국 같으면 100년 200년 나와요. 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냐고요. 이번에 어떻게든지 분당갑에서 안철수 진짜 얘 살려놓으면요 맨날 그 지지율 5% 7% 나오면 저 새끼를 손을 잡아야 맨날 안철수가 우리 쪽에 왜냐면 매번 대선 때마다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박빙일 때 지가 뭐라도 된 듯이 저는 윤석열입니다. 손가락 자릅니다. 뭐 이지랄 떨다가 갑자기 윤석열 편 들어주고 우리가 안철수한테 몇 번을 당했냐고요. 안 그래요? 안철수한테 그만 좀 당하자고. 이런 애들은 제발 정계 은퇴시켜갖고 더 이상 대선판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응? 정말로. 어쨌든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그 이준석이랑 이낙연이랑 결별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 3% 나왔잖아요. 그쵸? 개혁신당. 그랬더니 그 갑자기 그 김종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구원투수 맨날 안 한다고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낙연이랑 손잡다가 이낙연 가고 김종인이 왔어요. 김종인이가 왔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준석이는요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이랑 똑같아요. 한동훈이랑 이준석이의 가장 닮은 점은 지네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위기에 처한 이준석이가 결국은 김종인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나오시는 김종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김종인이랑 이준석이랑 여러분들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이준석이는요 조금만 나이 먹고 그래도 다 꼰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가 위기에서 김종인을 지금 다시 병풍 세우려고 왔는데 김종인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무시하고 병풍 세우는 거예요. 얘네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예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준석이를 처음엔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봐요. 제가 개혁신당에 들어가 봤더니 제 말도 듣지 않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당 기득권을 좀 깨보고 싶어갖고 이준석이를 돕고자 갔는데 제가 할 일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얘가 뭐 제가 좀 있으면 이준석과 김종인도 깨진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김종인은 맨날 전권 호가 전권이잖아요. 전권 안 주면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준석이도 자기한테 전권을 주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김종인이는 이준석이 보러 대구 나가라고 해야 돼요. 앞으로 정치하려고 그러면 좀 험지도 나가고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준석이한테 대구 나가라고 하는데 이준석이는 대구는 나를 죽이려고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꾸 노원병을 얘기합니다. 안 맞아요. 그쵸?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져요.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개혁신당 끝까지 김종인으로 못 갑니다. 얘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조응천도 보통 아니거든요. 조응천, 양양자, 지금이야 이준석이 좀 인기 있다 그래갖고 가만히 있죠. 조금 있으면 얘네들 다 뛰어나갑니다. 김종인한테 반기 들고. 김종인이가 조금만 이상한 짓 하면 이러려고 뭐 합당했냐라고 하면서 난리 납니다. 저기도 좀 물 건너갔고 결국은 이낙연 가고 김종인 왔는데 볼장 다 봤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이재명 당대표와 조금 약간 충돌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충돌이 생겼냐?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해찬 대표가 좀 쓴소리를 하고 홍익표 대표도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가 하위 20%에 속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랑 임현백 공천관리위원장이랑 좀 충돌이 있었어요.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 하위 컷오프 되신 분들이 내가 왜 하위 컷오프 됐는지 그 점수 계산을 발표해라 라고 하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거는 발표할 의미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면백 공천관리위원장한테 그거 좀 공개해달라, 그 개인한테라도 하위 통보받은 분들한테라도 공개해줘라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실행하지를 않으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님,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임종석은 공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마이웨이하는 분위기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 왜 이해찬 대표님 입에서 나왔냐면, 이제 이해찬 대표님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이해찬 대표님을 공격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왜 그러냐면 2018년도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그 당시에 도전할 때 모두가 전해철을 밀었어요. 친문진영에서. 이해찬 대표만 진짜 홀로 이재명 당대표를 여태까지 지켰었어요. 그쵸? 근데 이해찬 대표님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친명과 이재명 당대표가 살라 그러면 명문정당을 만들라고 어떻게든지 친문 세력들과 명문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상 순차적으로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런 의사를 계속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지금 비춰진 거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한 명 정도 그 주지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이해찬 대표님의 생각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과 이해찬 대표님이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조금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도 이해찬 대표님의 어떤 말씀을 좀 거역하긴 좀 그렇죠. 그렇죠? 좀 거역하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일 여러분들 아마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를 소집을 해서 이 공천 파동을 수습을 할 거라고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조정이 될 건지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가 이 모든 공천 잡음이나 이런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수습을 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주당의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좀 수습을 할 건지 그거를 좀 보고 판단을 하자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한 거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뭐든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수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수습하시는지 잘 하실 거예요. 워낙 그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셔갖고 이런 반발도 예상을 했을 테고 저는 잘 수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해찬 대표님과 1시간가량 면담을 했대요. 이해찬 대표님이 홍익표 원내대표를 좀 불렀대요. 불러갖고 지금 공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하위,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말투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컷오프 됐다 그래도 컷오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어떤 항목에서 컷오프가 됐는지 궁금한 거 아니냐. 그 컷오프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공개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공천에서 무난하게 하려 그러면 그리고 대권에 도전하려 그러면 명문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물론 과하게 표현을 해서 친문 학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해찬 대표님도 알고 있죠. 대부분 친문이 지금 현재 지역구에 어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 만들어낸 친문 공천 학살이에요. 사실 친명이 어디 있었냐고요. 제 말은. 친명은 7명도 안 됐어요. 원래부터 다 정청래도 친문이었고 홍익표도 친문이었고 다 친문이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시대가 오니까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를 돕고 대선도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공천은 누가 봐도 친문들이 대부분 컷오프 당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이제 민주당이 내일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 문제도 직접 잘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른이 오늘 통보가 갔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의 컷오프 대상자들에게 통보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위 20%에 대한 통보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된대요.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한 일주일 동안 더 시끄러워지겠죠. 서른이 이번에 하위 10%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재명을 안 지켜줬다고 하위 10%라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서운할 수 있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동교동계로 들어와 갖고 같이 정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서운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재명 안 지켰다고 사실 서른한테 하위 10%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재명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민주당의 상징성인 당연히 당대표를 검찰에게 잡아가라고 손잡은 사람들은 이재명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민주당을 안 지킨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검찰에 잡아가라고 한 거는 민주당을 안 지킨 거지 이재명을 안 지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냐면 서른은 민평령계의 현재 대부예요. 서른이 민평령계의 대부에다가 민주주의 4.0이라는 이 조직의 서른이 리더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약에 하위 10%의 여러 민평령계나 민주주의 4.0계가 어떻게 동요를 하냐에 따라서 집단 탈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서른이
가봐야 갈 때는 이낙연한테 따라갈 때밖에 없죠. 근데 민평연계에서도 서른 정도나 이낙연과 친하지, 민평연계 안에서 사실 이낙연과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낙연계, 그러니까 서른이나 이낙연과 굉장히 아삼육이지, 나머지 민평연계 안에서는 이낙연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서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탈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기가 얘기를 했지만, 민평년 전체적인 회의를 하면, 그러니까 서른을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탈당을 하겠지만, 대부분 민평연계나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은요, 나가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수진 의원이나 이렇게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나 공천 못 받으면 바로바로 탈당을 하지, 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집 나가면 정치 생명 끝난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이야 조금 억울하고 그래도 나중에 그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 예전에 김종인이가 정청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 컷오프 시킬 때 사실상 우리는 정청래 의원님 정치 생명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고, 본인도 눈물을 흘리고 사실상 접어야 했지만, 그렇게 억울하면서도 당에 남아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오거든요. 탈당하는 순간 돌아오지 못해요. 탈당하는 순간 사실상 자기는 이제 민주당과의 민주당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 서른이 아마 그 이번 하위 10% 통보를 받고 꼴에 5선이라 그래갖고 자존심이 상해갖고 아마 재심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컷오프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민평연계가 이건 아니다, 민주주의 4.0과 함께 집단 반발을 할지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집단 반발은 없을 것 같아요. 집단 반발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 또 하나의 분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낙연의 탈당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민주주의 4.0이나 민평연계가 들고 일어나면 사실 민주당은 진짜 이거는 완전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를 내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그거를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오늘 좀 흥미로운 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누가 봐도 비명계에, 특히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전부 지금 다시 사실 하위 10%, 20% 안에 통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부 학력 국회의원들 평가 항목이에요. 이게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 그 다음에 지역활동, 그쵸? 지역활동의 비중이 27%예요. 조직운영, 당원참여, 주민참여, 지역활동 평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기여활동에 보면요, 국민소통, 당정기여, 그쵸? 그 다음에 기여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의정활동, 뭐 의정활동에는 뭐 다 이런 게 있는데, 요 항목으로 하는 거예요. 요 항목으로 하고, 여기 저기 세부사항을 좀 보면요, 뭐 동료 평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쵸? 선거제도, 여기 당원 참여,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당원 참여, 당원 관리 및 당원 배가, 당원 참여 활동,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지역활동 평가, 의원활동 만족도,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권리당원 평가, 일반 국민 평가, 그 다음에 선거 기여도, 그 다음에 정당 상대평가,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요런 걸로 해갖고 하위 10%, 20%가 정해지는 거예요, 저 항목에. 그럼 여러분들, 저 항목을 누가 만들었냐?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그 당시에 혁신위원장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김성곤 혁신위원장이 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지금의 시스템 공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걸 만들어 놓는데 큰 평가 불이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의정활동, 그 다음에 기여활동, 공약이행, 지역활동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왜 이번 평가에 유독 비명계 의원들이 포함됐냐? 여기서 보면요, 정치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2023년 9월에 작년 9월에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날아갑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에 의해서. 그게 9월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9월인데 가장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평가 비중이 큰 게 어떤 게 있냐면 의원 간 평가예요. 의원 간 평가, 그 다음에 당직자가 의원에 대한 평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의원들 간의 평가랑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의원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이게 거의 가장 커요. 근데 이 조사를 언제 했냐면 11월과 12월에 했어요. 11월, 12월에 하다 보니까 다들 그때 말도 안 된다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서 당직자들이 많이 교체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세요?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오니까 당직자들, 이재명 당대표 사람들이 많이 당직을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끼리 어떤 놈이 수박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자들을 볼 때 저놈 누가 봐도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정보나 그런 것들만 봐도 제 찬성표 던졌다. 그래서 외상값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를 작년 11월, 12월 양 두 달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가결표를 던져요. 그리고 무효와 기권이 10명이었어요. 그럼 약 40명이 이재명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동의한 게 돼요. 그렇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30명 정도가 가결표를 던졌고 무효와 기권까지 합치면 40명이 검찰로부터 잡아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초선 의원은 초선끼리, 재선 의원은 재선끼리 다면 평가를 했던, 그러니까 초선은 초선끼리 평가를 했고 재선은 재선 평가를 했었는데 2023년 11월 의원회관에서 다면 평가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지금 윤영찬, 그 다음에 박용진, 설훈,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말 안 해도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쵸? 말 안 해도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윤영찬, 박용진, 설훈 이렇게 지금 하위 10%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우리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좋겠냐고요. 송갑석도 그렇고. 그렇잖아.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가결표 던졌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위 동료 평가, 당직자들 평가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금방 보여준 게 왜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냐면 여기 보시면요. 의정활동은 여기서 점수 차이 거의 안 나요. 그쵸? 법안 발의하는 거나 입법 뭐 이런 거 다 비슷해요. 국정감사 다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출석도 다 비슷해요. 여기서 차이 날 건 없죠.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여기서 차이 날 건 거의 없어요. 의정활동에서. 기여활동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정책토론 뭐 여기서 별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면평가, 정성평가. 여기선 차이 날 게 없어요. 다면평가, 정성평가랑 그 다음에 여기 의정활동 만족도. 의정활동 만족도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대부분 이재명 당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지지하는데 당연히 권리당원들한테 평가도 나쁠 거고
당직자들에 대한 평가도 나쁠 것이고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나쁘기 때문에 거기서 다 10% 20%가 정해진 거예요. 근데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장하는 게 지 혼자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는 다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죠. 출석률도 다 비슷하고 다 출석률 비슷하고 다 그런데 이거 갖고 날린 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응? 여러분들도 왜 차이가 나는 줄 아시겠죠? 평가는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당직자들 평가, 의원들 평가가 가장 열받았을 때잖아,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 9월에 그 20며칠을 단식한 사람을 검찰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됐냐고. 잡아가라고 해야만 됐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얘네들이 한 거죠. 응?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는 하위, 웬만한 사람들 다 1, 2점 차이로 비슷한 거 항목들이 다 비슷한데 저기서 점수가 확 차이 나니까 박용진은 자기는 의정활동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타냐. 너는 민주당을 죽이려고 그랬던 놈이야. 응? 저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당신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민주당을 가장 위험에 빠뜨린 자들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날아가려면 사실상 이번 총선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총선이거든요. 지지층이 붕괴가 되잖아요. 지지층이 붕괴가 된 다음에 무슨 총선을 치릅니까? 그렇죠. 이재명 저 당시만 해도 이재명을 지키는 게 민주당을 지킨다는 지지자들의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이재명을 지키는 게 곧 민주당을 지킨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여러 같은 그런 기대감을 자기네들이 민주당을 파기한 거란 말이에요. 응? 어디 진짜 염치도 없이 왜 내가 하위 20%에 속했냐라는 소리를 합니까? 응? 난 이거 보면서 너희들은 하위 10%가 아니라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이었으면 니들은 제명 조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응? 진짜 여러분들 아무리 비명계고 아무리 이재명을 싫어한다 그래도 지네들도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없이 총선 못 치르는 거 알잖아요. 이재명 없이 총선 못 치르는 걸 알면서 일부 이낙연 세력과 지금 비명계의 이런 하위 점수 받은 새끼들 이재명만 없으면 자기네들이 다시 인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잖아요. 응? 이건 정말 양심들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거는 하위 20%에 속한 거는 결국은 니들은 민주당을 파괴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릅시다. 제가 워딩은 잘 만들잖아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의 가결을 던졌던 놈들은요. 민주당 내라는 모 사건이에요. 안 그래요? 민주당을 당대표를 검찰에 넘기고 자기네들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그랬던 민주당 내라는 모 사건이에요. 당원들이 뽑은 77.77%를 받은 당대표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지네가 당권을 잡으려고 그랬던 민주당 내라는 모 사건이에요. 뭐든지 내라는 모 사건은 원래 사형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거는 민주당 쿠데타 사건이에요. 당대표를 검찰에다가 줘버리고 자기네들이 당권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거는 민주당 쿠데타 사건이자 민주당 내라는 모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라는 모가 실패되면 어떻게 되죠? 야, 전두환이도 그랬어.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야. 니들은 반란자들이야. 그쵸? 반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숙청하는 게 맞죠. 전두환이도 그랬잖아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에요. 쟤네들은 검찰과 손잡고 민주당 내란 음모를 기획했고 진짜 내란 음모잖아요. 거기에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법원에서 진압당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잖아요. 내란 음모, 쿠데타, 민주당 쿠데타 사건이에요. 이건 사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하위 20%가 아니라 니들은 진짜 사실 민주당에서 제명시켰어야 돼요. 이거는 외상값 전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민주당 내라는 뭐 쿠데타 사건이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늘 주제넘게 충언을 한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종원 왜 그래. 근데 여러분들 좀 우리가 나는 욕을 먹어도 좋은데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좀 현명한 지금 유튜브들이 너무 자극적인 방송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재명 당대표에게 우리가 충언도 좀 하자고요. 조금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거슬리는 소리만 했다가 무조건 저 새끼 죽여 하면 이재명 당대표 고립돼요. 주변에 누가 남겠습니까? 진짜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지키고 싶으면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조금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죽여 이렇게 하면 옆에 누가 남겠어요. 저는 그거에 앞장설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재명 당대표 고립되는 거로는 우리 지지자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저는 제 말에 동의를 못하죠.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말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되지 맙시다. 극단적이지 않아도 이재명 당대표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송가역스럽게 열민충 사과충들 같이 좀 현명한 우리는 친노의 지지자였고 친문의 지지자였고 자연스럽게 친명의 지지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도 저는 명문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무조건 다 친문 죽여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못 돼요.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는 송가혁과 정말 그 이재명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만 남고 주변에 연합전선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실 분이면 어쩔 때는 진짜 국힘당과도 손을 잡아갖고 진짜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과도 손을 잡아갖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인데 이재명 당대표도 우리는 반드시 명문 정당을 만들어서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거룩한 계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가 돼갖고 친노, 친문을 완전히 진짜 칼자루를 대갖고 딱 잘라버리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 고립돼요. 저는 아무리 제가 구독자가 줄고 여러분들이 개총수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딴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로지 싫은 사람들 관심사인 누구 막 이렇게 저는 지목하는 것보다 지금도 어떤 분이 뭐 홍영표 전해철 들어가나요? 그런 분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받죠.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재단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큰 틀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친문도 포옹했다. 이게 너무 저는 듣고 싶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물론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보시면 친문도 많이 포옹을 하고 있어요. 고민정도 단수 줬고 정태호도 단수 줬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 자극적으로 친문 학살이님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동조돼 갖고 친문은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에서도 솔직히 친문하면 이가 갈린다 그러면서 친문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무슨 이재명 당대표한테 도움이 됩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22대 국회는 친명의 국회가 돼요. 어떻게 180명은 너무 많잖아.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한 100석 정도만 얻었어도 한 80명 바꾸면 끝나지만 지금 거의 170석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바꿉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문이 이 대표를 그냥 둘까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봐도 지금 친명들이 이번 22대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위기에 처하고 맨날 공격당하는 것은 친명 세력이 작아서 그렇잖아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하면서 힘든 게 민주당이라는 지금 170석이라는 의석 중에 친명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20, 3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150명 이상이 친문이에요. 100명 이상이 친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위기에도 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말 안 해도 22대 국회 가면 친명 다수, 비명 소수가 되잖아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말 안 해도 22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친명이 국회에서 다수가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 비명이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명들이 국회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만 친문 죽여, 누구 특정인 죽여 이거 그만하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수습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어떠한 결정을 하든 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해철을 살리고 누구를 살려도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욕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응?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친문 의원들을 품으면 여러분들 이재명을 욕할 거예요? 그 이재명은 욕 못하면서 왜 그러냐고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품으면 괜찮고 이재명 당대표가 품지 않는 사람은 죽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총선 47일 남았어요. 사실 사전 선거까지 하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지금은 뭉칠 때예요, 여러분들. 응? 제가 왜 유튜브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저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원하는지 알아요. 저 새끼 죽여! 임종석 죽여! 장해철 죽여! 홍영표 죽여! 다 죽여! 그러면 정말 이재명 당대표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앞으로 2015년에 만들었던 저 시스템 공천 있잖아요. 저거를 저는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놈의 전략공천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지역구가 비면 거기 출마자들 누가 나올 거냐고 얘기해갖고 진짜 경선 붙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전략공천을 진짜 어떻게든지 없애든가 해야지. 이 전략공천 때문에 민주당이 바람잘 날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아마 이재명 당대표님이 원래 당대표 책임이에요. 다 책임을. 그러니까 총선에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총선을 이기면 이재명이 잘했다가 되는 거예요. 총선을 조금이라도 지면요 이재명 때문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총선에서 이기면 이재명의 개혁공천이 성공했다가 되는 것이고 총선을 져버리면 이재명의 사천이 결국은 실패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선을 이기는 게 이재명을 도우는 거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나타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을 막 수도권에다가 공천을 하면 제가 걱정이 되냐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정치를 조금 알면요. 국회의원 선거는요. 지역구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당원들한테는 인기가 없지만 그 동네 가면요. 그 지역 유지들이랑 짬짬이 해갖고 지역구를 관리를 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인간들이 만약에 거기서 날아가잖아요. 앙심을 품으면요. 그 조직이 민주당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민주당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인재 영입은 저는 무조건 다 비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재들을 영입해갖고 지역구에 투입하는 것은 정말 저는 책임이 없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정자도 몰랐던 외부 인사들, 평생 경찰했던 사람들, 평생 교수했던 사람들이 연고도 없는 자기 그 지역과 갖고 무슨 선거운동을 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진짜 민주당 당대표고 내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면 평생 경찰하고 평생 교수하고 평생 그랬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 지역에서만 어떤 밭갈기를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 가갖고 무슨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응? 저는 정말로 인재 영입은 무조건 다 100% 비례 주고 그 사람들이 정치 경험을 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알겠다 그러면 비례대표 한 2, 3년 차 정도에 자기가 어디 나가고 싶은 지역을 정해갖고 자기가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비례지만 2, 3년 동안 봉사하면서 자기가 거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비례가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전문적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이나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비례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갑자기 인재 영입해갖고 지역구에다가 투입한다? 그건 좀 그 지역 사람들한테도 좀 화딱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재 영입이라는 사람들이 네임밸류도 있고 굉장히 사회적 셀럽이고 어떤 그런 스펙도 좋고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 됐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스펙도 좋지 않고 그러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민주당을 위해서 밭갈기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인재 영입한 사람을 그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떨어뜨리는 순간 이 사람은 얼마나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있고 그 배신감이 들겠냐고요. 그래서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에요. 국힘당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절대 인재 영입한 사람들을 전략공천을 하거나 이거는 정말 앞으로 민주당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최지은이에요. 최지은 박사. 최지은 박사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정말 경제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 영입해갖고 민주당 비례시켰으면 아마 경제 분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싸우고 그랬을 거예요. 느닷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생활만 하던 최지은 박사 영입했다가 부산 가갖고 트렁크 하나 끌고 가갖고 선거운동 하라고 하니까 뭘 할 줄 알겠냐고요. 안 그래요? 뭘 할 줄 알겠냐고. 평생 해외에서 세계은행에서 일하다가 민주당 이재명 그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갖고 민주당 총선에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갖고 갑자기 부산 가갖고 너 선거운동 하라니까 뭘 할 줄 알겠냐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뭘 알겠냐고. 왜 이게 왜 힘드냐면 기존에 있던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 최지은을 도와주면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런 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안 알려줘요. 너까지 게 뭔데 여기 와갖고 전략 공천 받아갖고 와서 협조 안 해줘요. 그래서 늘 깨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 말씀 들으면 많이 공감 가는 게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응? 눈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전략공천 떨어졌다면서 우리 지역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오면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보면 진짜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 23대 총선이 오면 진짜 민주당만큼은 전략공천 지향하고 그리고 영입인사들 그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진짜 비례대표로 그렇죠? 선거법을 개정하든 뭐 이제는 위성정당을 만들든 전부 비례대표는 원칙을 비례대표 영입은 사실 그 비례대표 영입은 그 뭐죠? 아니 인재 영입은 비례대표로 그 순번은 거기 안에서 경쟁력으로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역구 선거 같은 거 보면요, 특히 당선 가능한 지역, 특히 호남이나 저쪽에 대구 TK 지역은요, 전략공천 떨어지면요,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그래서 당선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호남이나 TK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민주당 배지를 달아도 호남에서는 왜 떨어지냐, 무소속한테. 지역 토호 세력들을 그 사람이 공천 못 받은 사람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죠? 왜 호남이나 TK는 무소속이 민주당을 이기고 무소속이 국민의힘을 이기냐? 그 토호 세력들의 조직을 자기가 공천 받을 줄 알았는데 컷오프 된 사람이 그 조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도 거기가 다 이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진짜 인재 영입은 무조건 비례. 진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선거운동 시키고 그건 좀 아니잖아. 그 다음에 민주당 웬만하면 다 경선으로 다 어디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대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지역구에서 한번 만약에 현재 지역구가 갖고 있는 사람은 감점 10%, 재선은 20%, 3선은 30%, 4선은 40% 이러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거든요. 왜 그러면 현직이 당연히 유리하니까. 현직이 당연히 그 지역에서 경선을 붙으면 유리하니까 4선은 40% 경선에서 마이너스를 받고 들어가는 거잖아. 나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놓으면, 그쵸? 시스템을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그 인재 영입 도전하는 사람들 초선들은 무조건 인재 영입은 플러스 10% 가산점을 주고, 그러면 현직이랑 인재 영입이랑 붙을 때 무조건 20%의 플러스를 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4선 정도 5선 정도 하면 그 지역에 안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가봐야 50% 감산되는데 거기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프리미엄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것도 괜찮잖아요. 초선은 10%, 재선 도전하는 사람 그런 건 10%, 재선에서 3선 도전하는 사람은 20%, 3선에서 4선 도전하는 사람은 30%, 4선에서 5선 도전하는 사람 감점 4. 이렇게 하면 굳이 하위 몇 퍼센트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하면 하위 몇 프로 할 것도 없고, 하위 몇 프로 물갈이 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한 3선 4선 되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게 다 물갈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다선일수록 감점되면 지금같이 막 7선 이런 거 못 나오지. 7선에서 8선 도전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70%인데 아예 못 나올 생각하는 거지. 좀 이렇게 좀 얼마든지 이게 2015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2015년에 만든 거거든요. 이제는 좀 손볼 때도 됐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2015년에 이제 민주당이 온라인 당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민주당이 온라인 당원이 2015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갖고 최민희 의원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도 우리가 말만 계속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좀 바뀔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좀 요렇게도 좀 하면 어떻게든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좀 민주당은 누가 봐도 3선 정도 하면 이제 다른 일 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들이 이제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3선 4선 제한이 되겠죠. 그쵸. 2016년에 권리당원 가입이 아니라 그냥 당원 가입이죠. 처음부터 그 권리당원 가입이라는 건 없고요. 당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당원이 되는 것이고요. 전 그래서 좀 그렇게 민주당이 좀 착착착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어떻게든지 이번에 그 이해찬 대표님도 어떤 조언을 했고
지금 어쨌든 민평년이나 민주주의 4.0 이쪽과의 충돌도 어떻게 좀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지금 민주당의 대선, 아니 민주당이란다, 미국의 대선, 지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발표하는 게 아마 D-1 하루 전인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로 압도적이에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후보로 압도적인데, 지금 완전 트럼프가 거의 확정됐다라고 봐도 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이 D-1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주에서 공화당 경선이 하루 내일이죠. 근데 그 같은 당의 헤일리가 경쟁자인데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박수를 엄청 받은 게 바이든 당신은 해고야 딱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좋냐면, 이미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엄청난 물가랑 그다음에 이민 정책, 물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 문제가 이번 대선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미국 국민들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의 세금을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왜 쏟아붓냐,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왜 우리의 반이민 정책을, 여태까지 미국은 이민의 나라였잖아요. 미국은 이민의 나라였는데 트럼프는 사실 국경을 닫았죠 사실. 근데 바이든이 다시 국경을 열면서 엄청난 불법 체류자들과 미국이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또 먹힙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아마 공화당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 트럼프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저도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랑 지금 윤석열 정부 때 트럼프의 태도가 달라요. 트럼프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사실상 동맹 관계를 유지했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볼 때는 저 새끼는 기시다의 따까리, 저 새끼는 내 말 하면 껌뻑 죽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할 때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밑으로 봤을진 모르지만 외교적인 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트럼프가 여태까지 바이든이나 호구 윤석열이랑 얘기하는 걸 보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하면 윤석열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 천문학적으로 엄청나게 사실 그 청구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트럼프에 대한 대비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미국도 지금 대선 기간이고,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맨날 바이든, 조시다, 윤석열 맨날 셋이서 맨날 사진 찍고 무슨 캠프 데이비드에서 지네끼리 쇼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내년엔 못 본다. 그쵸? 내년엔 못 본다. 뭐 조시다는 거의 못 볼 확률이 많아졌고, 바이든도 못 볼 확률이 많아졌고, 우리나라 문제야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문제야만, 내년에는 못 볼 애들이 지네끼리 만들어 갖고 한미일 동맹을 만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동맹이 오래 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조시다 사실상 이번에
그 일본에서도 참의원 선거인가 중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지율 지금 조시다 10몇 프로 나온다며요. 그럼 사실상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해산되거든요. 그러면 조시다는 끝나는 거고, 바이든도 11월이면 날아가고, 윤석열이도 이번 총선 끝나고 우리가 탄핵안 발의하면 11월 정도에 바이든이랑 같이 날리면 딱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4월 총선 끝나고 5월에 탄핵안 발의해갖고 헌재 거치면 한 4, 5개월 걸린다라고 보면 한 바이든이랑 같이 날아가면 딱 맞거든요. 지금의 그 한미 동맹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이나 도람프가 바이든을 가만두겠냐고. 다 뒤져요. 저 바이든 저 아들부터 해갖고 다 헤쳐먹었어요. 바이든 아들도 뭐 헤쳐먹다가 지금 감옥에 갈 위기거든요. 그럼 또 바이든 또 탄압하고 조시다도, 그러니까 셋 다 잘하면 그 깜빵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사실 윤석열의 또 이 극우 포퓰리즘, 뉴라이트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과 미국에게 고개를 바짝 숙이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미국이나 일본에게 어떤 사대주의 이렇게 스스로들이 만들어 갖고 말 잘 듣는 대한민국의 그 우파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바이든은 자기 나라밖에 모르거든요. 아메리칸 퍼스트가 먼저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 많이 주면 장땡이에요. 무조건 돈 많이 갖다 붙이면 미스터 윤 탄 밀리언 달러스 막 이렇게 외치면 뭐 문재인 탈당하라고? 문재인 탈당 왜 안 하죠? 너나 탈당해. 문재인 탈당하면 친명 대 친문 이렇게 싸우는 거 보고 싶어? 문재인 탈당시키고 친명 친문 대결 구도로 만들고 싶어? 아유, 정신을 차리자.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탈당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친문 반란, 문재인 탈당, 민주당 사실상 친문 친명 충돌. 아유, 참 조중동 원하고 국힘당 원하는 일만 저렇게 외치고 앉아있으니.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만.